어머니, 여긴 호텔 같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친구도 생기고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 믿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긴 살아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없애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웃음도 있었죠. 요가도 하고 화초도 키우고 새벽이면 산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찬이 시들어가고 직원들 눈빛이 식고 수업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옆방 할아버지가 쓰러졌는데 간호사는 없었고 119가 올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면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아 생일인데 엄마는 못 가.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가족도 멀어지고 나도 점점 사라진다는 걸.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떠나겠다고. 살아보기로. 오늘 그곳에서 제가 본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유정이는 커튼을 열며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뿌연 아침 안개 너머로 숲이 어렴풋이 보였고 차가운 겨울 햇살이 창가를 간신히 더듬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 하늘숲 실버레지던스에 입주한 지 이제 닷새째. 방 안은 정갈하고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심장이 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시선을 붙잡았다. 웃고 있는 아들 재현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의 얼굴. 그 곁에서 뿌듯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아침 정희는 혼자 식당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다른 노인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시선을 피했다. 식당은 깔끔했고 따뜻한 조명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는 훈련된 친절로 느껴졌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은 정희는 혼자 식사를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정희에게 말을 거는 이는 없었다. 혼자라는 사실이 그제야 뼈에 사무치듯 느껴졌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프로그램 게시판 앞에 선 정희는 빽빽하게 적힌 활동 목록을 하나하나 살폈다. 요가, 수묵화, 원예, 영화 감상, 댄스 테라피까지. 하지만 그녀의 눈길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아직 낯설고 어딘가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인상이었다. 처음 뵙는 얼굴이네요. 새로 오셨죠? 네. 유정이라고 해요. 강희철입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곳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짧은 인사였지만 이상하게도 정희의 마음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강희철은 자리를 뜨며 덧붙였다. 식사 때 혼자 계시던데 낯설죠. 익숙해지기까지 조금 걸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낯선 하루.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저녁 무렵 아들 재현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괜찮았어. 아직 적응 중이지만. 여긴 조용하구나. 불편한 건 없죠? 시간 되면 주말에 아이들이랑 찾아갈게요. 그래, 바쁠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 그녀는 이곳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생각에 잠긴 채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아무 말 없는 밤, 그 조용한 공간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허전하게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정이는 새벽부터 잠이 깼다. 낯선 천장과 익숙하지 않은 공기가 그녀를 눌렀다. 억지로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무의미한 저항일 뿐이었다. 이불을 정리하고 조용히 세수를 마친 뒤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엔 이미 몇몇 입주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제 본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판을 받아든 정희는 반찬을 하나씩 살폈다. 국물은 미지근했고 두부 반찬은 푸석했다. 식욕이 없어 한 숟갈 뜨고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건너편 테이블에서 중년 여성이 불쑥 말했다. 요즘 밥이 왜 이래요? 지난주보다 더 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옆에 남성이 맞장구 쳤다. 음식만 그런 게 아니죠. 프로그램도 줄줄이 취소되잖아요. 원래 요가 수업이 오늘인데 어젯밤에 취소됐대요. 정희는 놀란 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녀만 느낀 게 아니었다. 점점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불편함.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불길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오후 요가 수업이 열릴 예정이던 다목적실 앞에서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다. 닫힌 문, 안내문 한 장. 강사 사정으로 수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문구는 차가웠고 일방적이었다. 홀 안에 서 있던 강희철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오늘도 취소입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죠.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가요? 자주요. 처음 몇 달은 활발해요. 그때가 사진 찍고 기사 쓰고 홍보하느라 직원들도 바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왜 다들 조용히 있어요? 정희의 물음에 강희철은 낮게 웃었다. 여기선 너무 말 많으면 불편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다들 말 안 해도 알죠. 불만 말하면 외로워진다는 거. 그 순간 지난 며칠 동안 자신에게 시선을 주지 않던 사람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경계였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밀려나는 구조. 정희는 처음으로 이곳이 단순한 요양 공간이 아닌 하나의 폐쇄된 사회라는 걸 실감했다. 그날 밤 그녀는 밤늦도록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방 안은 무겁고 정적이었다. 아들 재현이 보낸 단문 문자 메시지가 핸드폰 화면에 떠 있었다. 엄마,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주말에 봐요. 화면을 꺼도 그 문장만은 머릿속에 남았다. 유정이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식당의 부실한 식단, 취소된 수업,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던 직원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곳은 과연 안전한 노후의 보금자리일까? 아니면 점점 조여오는 감옥일까?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째 요가 수업이 열리지 않았다. 대신이라는 듯 준비된 영화 감상 프로그램은 오래된 흑백 영화 한 편이 전부였다. 유정이는 조용히 홀을 빠져나왔다. 어제 강희철이 말했던 본색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하늘숲 실버레지던스는 겉으로는 고급스럽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은 서서히 삐걱거리고 있었다. 정희는 복도에서 순전히 우연히 밤늦게 직원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벌써 계약 3개월 넘었잖아. 이제 프로그램 줄여도 뭐라 못해. 어차피 기억도 못해 다들. 응. 문제 생겨도 가족들까지 따지지는 않더라고. 방문도 점점 줄고. 가볍게 웃는 그들의 뒷모습이 복도로 사라지는 동안 정희의 가슴은 조용히 얼어붙었다. 자신이 이곳에서 단지 계약자로 기억력도 믿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그녀는 한참 그 자리에 서서 벽에 기대었다. 소외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김치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정희는 식판을 들고 조용히 식당 직원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최소한 이건 확인하고 나와야죠. 직원은 무표정하게 식판을 받아들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대답은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진심도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희는 점점 이곳에서의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녀는 점점 예민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으며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강희철은 그녀의 상태를 눈치챘다. 이제 보이시죠? 이곳이 왜 문제인지. 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요. 정희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단순한 적응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젠 아니었다. 구조의 문제, 그리고 태도의 문제였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한 입주민이 강희철을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또 문제 제기하세요? 여긴 병원이 아니에요. 불만 있으면 나가든가. 정희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는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그를 외면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더 무서웠다.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는 구조. 고립된 진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탁자에 앉아 사진첩을 열어보았다. 손주 지우의 어릴 적 사진, 첫 돌 때 찍은 웃는 얼굴, 그녀 곁에 꼭 붙어있던 아이. 그리고 이젠 일주일에 한 번 연락도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린 그 가족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창문 밖으로 달이 휘어져 있었다. 그 흐릿한 불빛 속에서 정희는 천천히 결심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 움트고 있었다.
유정이는 아침부터 복잡한 심정으로 식사를 마쳤다. 며칠째 반복되는 무표정한 직원, 한결같이 부실한 식사, 그리고 고장난 난방기. 어느 하나 개선되는 기미는 없었다.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입주민들의 얼굴엔 점점 말수가 줄고 미소도 사라지고 있었다. 식당 전체가 낮게 가라앉은 공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희철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여긴 입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 같은 게 없나요? 강희철은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죠. 건의함이란 게 있긴 한데 형식적인 거예요. 직원들끼리 돌려보며 웃는 얘기나 된다는 말도 있죠.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본 적도 있어요. 정식으로 불만 제기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 정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실망보다 더 깊은 감정이 들었다. 무력감 그것이었다. 제대로 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체념. 하지만 그날 오후 요양원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고르던 그녀에게 한 목소리가 다가왔다. 저 유정희님 맞으시죠? 정희가 고개를 들자 낯선 얼굴의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전 박연숙이에요. 지난달에 어머니를 여기 모셨어요. 혹시 요즘 여기 상황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세요? 정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숙은 조심스럽게 책장 옆에 앉으며 말했다. 저도 최근에 이곳에서 일어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이에요. 의료 응급 대응도 그렇고 프로그램 질도 어머니가 적응을 못하시고 점점 말이 없어지셔서요. 그런데 직원들은 늘 같은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정희는 자신의 고민과 같다는 점에 놀랐다. 그리고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안도. 혹시 저와 함께 문제를 정리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내부 고발까진 아니어도 입주자들의 목소리를 모은다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정희는 한동안 침묵했다. 눈앞에 이 여성이 말하는 게 무모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어딘가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희는 다이어리를 꺼냈다. 하늘숲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취소된 프로그램, 상한 반찬, 무성의한 직원들, 그리고 듣게 된 대화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전보다 단단했다.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작고 조심스럽지만 언젠가 불길이 될지도 모를 희망의 불씨였다. 며칠이 지나고 유정희는 박연숙과 조용히 몇 차례 더 만났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각자가 경험하거나 수집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다. 정희는 입주민들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었고 연숙은 직원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기록했다. 처음엔 단지 느슨한 불만이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건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숙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이 크게 다릅니다. 응급 대응 시스템이 있다고 해놓고는 야간엔 간호사가 아예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의료 지원이 24시간이라고 설명해놓고 정작 응급 상황에선 119를 부르는 게 전부였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조심스럽게 강희철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저 다른 분들과 함께 이곳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려 해요. 고발은 아니고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보는 거예요. 강희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다들 알고는 있어요. 문제 있다는 거. 하지만 겉으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더 편하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는 건 싫어요. 어차피 여기서의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아요. 그 말에 강희철은 정희를 바라보며 가만히 웃었다. 정희 씨 용기 있네요. 나도 도와줄게요. 나 하나쯤은 어차피 미운 털 박힌 지 오래예요. 그날 밤 정희의 방에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함께했다. 강희철, 박연숙 그리고 새롭게 뜻을 함께하겠다고 나선 입주민 한 명, 윤경숙 여사였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종이와 노트를 꺼내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의 경험, 증언, 겪은 일들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우리 공식 입주자 회의를 요청합시다. 연숙이 말했다. 계약 조항과 실제 운영이 얼마나 다른지를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남겨야 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젠 책임감에 가까운 감정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강희철이 정희에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두렵지만 외면하고 사는 게 더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작지만 단단한 연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삶의 온기였다. 입주자 회의를 공식 요청한 이후 하늘숲 실버 레지던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유정이는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예전보다 더 무표정해졌고 인사도 뜸해졌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시선을 피하거나 아예 모른 척 지나치는 일이 늘어났다. 박연숙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회신 메일을 프린트해 정희에게 건넸다. 형식적인 문구로 가득해요.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실질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정희는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어요. 그래도 해야죠. 그날 오후 입주자들 몇 명이 회의실에 모였다. 박연숙이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다. 분위기는 무겁고 진지했다. 윤경숙 여사가 손을 들었다. 이 문제를 그냥 두면 다음 세대 노인들도 똑같이 당할 겁니다. 우리라도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러자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요, 괜히 나섰다가 불이익 당하는 건 아닐까요? 저희 방 청소도 줄었어요.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무서워요. 순간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아닌가요? 불안하고 외롭고 때론 서러워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우릴 더 외롭게 만든다면 그건 우리가 바꿔야죠. 그 말에 몇몇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다. 무언의 공감이 흘렀다. 하지만 그날 밤 관리사무소는 갑작스럽게 공지를 띄웠다. 입주자 운영규정 개정 안내 외부 단체와의 연대 금지, 허가되지 않은 회의 활동 금지. 명백한 경고였다. 누군가가 내부 활동을 사무소에 전달한 것이 분명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침묵 속에서 강희철이 말했다. 우릴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박연숙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게 말이 돼요? 입주자들의 자율회의조차 막겠다고요? 하지만 정희는 오히려 더 침착해지고 있었다. 그 공지는 곧 그들의 행동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면 굳이 견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밤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들리지 않는 바람 소리 속에서 정희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게 움직여야 한다. 폭풍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하늘숲 실버 레지던스의 공기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유정이는 복도를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괜히 말 만들고 다니더라. 조용히 좀 살면 좋겠지. 속삭임이 뒤따랐다. 정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담담하게 걸음을 옮겼다. 관리사무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회람 공지를 붙였다. 비공식 모임 금지, 소문 유포주의, 입주민 안전 최우선 같은 문구들이 공포처럼 복도에 내려앉았다. 하지만 정희와 그녀의 동료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더 조용히, 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연숙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계약서 내 모호한 조항과 서비스 불일치 사례들을 정리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윤경숙은 입주민 몇 명의 서명을 받아 단체 청원을 준비했고 강희철은 사진과 녹취록을 정리해 증거자료를 만들었다. 유정희는 그 모든 과정을 일일이 기록하며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제 관리사무소에 최종 통보를 해야 해요. 박연숙이 말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부당한 위약금 조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해야죠.
정희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막상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곳에 온 첫날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어줬던 직원의 얼굴. 손주가 준 인형을 껴안고 잠들던 밤. 가끔은 웃음도 있었고 따뜻한 오후도 있었다. 모두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정희 씨, 괜찮아요? 강희철의 물음에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어땠나 다시 생각해봤어요. 후회되세요? 아니요. 이 선택은 후회하지 않아요.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오후 네 사람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요구사항을 정리했다. 계약 해지, 위약금 철회, 향후 개선 사항 제안까지. 담당자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어르신들, 이건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상부에 보고해야 하고. 시간 드릴게요. 하지만 무시하시면 우리도 다음 단계로 갈 겁니다. 박연숙의 말은 단호했다. 며칠 후 하늘숲 실버 레지던스는 조용한 파문에 휩싸였다. 몇몇 입주민들이 하나둘 정희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 씨, 진짜 떠날 거예요? 네. 계약 해지 승인이 나면요.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러나 정희는 그 모두를 이해했다.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만큼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왔다. 계약 해지를 수용하겠다는 통보였다. 위약금도 불이익도 없이.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해방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이삿짐 차량이 하늘숲 실버 레지던스 앞에 도착한 날 유정희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잔잔히 흔들리는 겨울바람 속에 커튼이 살짝 들썩였다. 그녀는 침대 위에 정갈하게 개어둔 외투를 입고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느꼈던 낯섦과 설렘 그리고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강희철, 박연숙, 윤경숙도 각각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네 사람은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고 가까운 지역에 공동 임대 아파트를 구했다. 작고 검소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삶의 공간이었다. 정희는 책장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숨을 쉬었다. 잘했다, 유정희. 너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 이사 당일 몇몇 입주민들이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희는 미소로 화답했다. 짧은 작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한 날 정희는 처음으로 진짜 내 집에 들어서는 기분을 느꼈다. 소박한 화분이 놓인 창문,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리고 아직 낯선 커튼. 순식간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간단한 반찬을 놓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희 씨, 여기선 프로그램 없어도 괜찮으시겠어요? 강희철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웃었다. 이젠 내가 프로그램이에요. 원하면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요리도 해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순간 식탁 위에 웃음이 퍼졌다. 박연숙은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다. 이 장면 꼭 남겨야 해요. 우리가 진짜 삶을 다시 시작한 순간. 며칠 후 정희는 손주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야, 할머니 집 놀러 올래? 이번엔 진짜 가까우니까. 정말이요? 갈래요. 할머니랑 같이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전화 너머 들리는 목소리에 정희의 눈가가 젖었다. 이제 그녀는 가족과 더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이곳에서라면 언제든 손주를 초대할 수도 있었고 자식들과 식사를 나눌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이끌 수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별빛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나다. 그렇게 유정희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 봄은 아직 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따뜻한 햇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